불려가셔서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혹시 제가 열흘 이상 이렇게 뭐 연락 두절이 된다면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그럴 리는 없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책 읽는 사자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기대가 되시죠? 작가님 소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태정입니다.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정치 공부하고 있고요. 벤 샤피로 책을 3권 번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그 번역 통해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책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이 보수주의, 기독교 보수주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를 주셨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가 있느냐? 주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프리토크, 말 그대로 진짜 완전히 프리토크로 여러분들과 함께 노 작가님의 인사이트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식의 흐름대로 카페에서 만날 때 우리가 막 기승전결 전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편하게 오늘도 여러분께서 함께 대화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달, 2달 만인가? 네, 저는 뭐 일단 지금 방학 기간이라서 뭐 학교 수업은 안 가고 지금 이제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논문 쓰면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논문 주제는 뭐 대략 뭐예요? 대략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지금 현재 전공하고 있는 게 국제정치예요. 근데 그 국제정치 안에서 되게 클래식한 개념 중에 시큐리티 딜레마라는 컨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보 딜레마라고 하죠.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가 자기의 안보를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투자하고 또 여러 가지 방위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했을 때 그 A라는 나라는 그것을 자기를 방어하고 또 시큐리티를 늘리기 위해서 그 조치를 취했지만 그 옆에 있는 B 나라가 느끼기에는 그렇죠. 그 조치가 하나의 군사적인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B 나라도 역시 그 A 나라의 방위비 증강에 맞서서 또 자기의 방위비를 증강하는 그런 밀리터리 빌드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A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의 방위비를 그 시큐리티를 늘리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자신의 안보를 오히려 저해하는 그런 역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그 이론이 바로 시큐리티 딜레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동이 예상치 않은 어떤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걸 뜻하죠.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이 시큐리티 딜레마가 보통 적대적인 국가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게 일반적으로 논의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연구되지 않은 분야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동맹국 간에 또는 약간 친근한 나라끼리도 혹시 이 안보 딜레마가 작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게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신 사례 중에서 보자면 제가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일단 터키하고 그리스 관계예요. 터키도 그리스 보면 전통적으로는 많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 있었거든요. 네. 서로 그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지중해 쪽에서 뭐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특별히 그 사이프러스 지방 중심으로 해서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주도 아래 그 두 나라가 사실상 거의 나토 안으로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동맹이 되게 된 거죠. 근데 여전히 그 안에서도 미국의 어떤 그 엄브렐라 아래에 있지만 두 나라끼리 여전히 그 미묘한 갈등들이 존재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분석적으로 바라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예시를 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뭐 전통적으로는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았죠. 아랍 국가와 또 유대 국가이기 때문에요. 근데 상황이 바뀌면서 이란에 따른 어떤 위협들, 또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쪽에서 위협이 점점 커지면서 사우디 쪽에서도 이스라엘과 여러 가지로 협력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게 최근에 그 나타나는 중동의 아주 중요한 흐름이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스라엘과 사우디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우호적인 관계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딜레마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당연히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일 관계도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우리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더 전향적인 관계로 발전을 해야 될 텐데 이건 이제 미국이라는 어떤 중재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혹시 이 안보 딜레마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발생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쪽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너무 그냥 술술술 나오시네요. 연구하고 계셔서 그런지. 어쨌든 뭐 제
주제니까. 아, 그러면 그거 이제 마지막 학기 남으셨고, 또 이제 한 달, 두 달, 이제 저희가 그 전에 나오셨을 때와 달리 지금 미국 대선이고, 지금 한국의 총선도 지금 아주 뜨거운 감자로서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좀 시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말 중요한 연도잖아요. 지금 대만도 선거가 어찌됐건 이제 끝났고, 이런 거에 있어서 작가님께서 뭐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들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뭐, 참 올해는 참 중요한 해고 국제적으로도 여러 나라에서 선거가 많이 있잖아요. 뭐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에도 올해 말에 선거가 있고요. 근데 최근 이렇게 선거들을 보면 하나의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PC주의의 어떤 글로벌적인 종말이 확실히 여러 나라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건 분명히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PC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럭셔리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뭐 강남좌파. 네, 강남좌파 여기 해당이 되겠죠. 좀 여유가 있고 뭔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여력이 있을 때 그때 이제 PC주의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뭐 LGBTQ 관련된 어떤 이런 얘기라든지 영어로는 그걸 woke ideology라고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깨시민 그런 어떤 이념들 그런 것들은 정말 국제 정치가 격변하고 또 강대강으로 치닫는 그런 정글 같은 상황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이념들이에요. 근데 1990년대 이후에 소련이 어쨌든 붕괴되고 나서 미국의 일극 체제가 되면서 미국의 적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리버럴한 어떤 세계 질서가 전 세계를 뒤덮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발전하고 특별한 외부의 그 소련이라는 적이 사라진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안정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럭셔리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럭셔리한 요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원래 사실 별로 진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을 마치 진지한 것처럼 취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국이 부상하고 또 미국의 경제 상황도 별로 좋지 않아 보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시 보수의 시대가 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스트롱맨의 시대가 온 거 아닌가. 여기서 스트롱맨이란 건 꼭 독재자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한 지도자가 각광받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미국의 이 정치를 봐도 트럼프가 다시 재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최근에 아르헨티나 선거 같은 걸 봐도 밀레이라는 그 굉장히 괴짜같이 생긴 울버린 같이 생겼잖아요. 자기 롤모델이 트럼프라고 막 자기 롤모델, 예, 그런 얘기도 공개하고 그 사람은 뭐 전기톱을 가지고 막 썰라고 하잖아요. 아르헨티나 상황에서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뭐 200% 이렇게 하니까 화폐 가치가 뭐 휴지 조각이 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당선시킨 게 이해는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나는 단순히 뭐 재정을 어느 정도 줄이고 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막 이런 게 아니고 톱으로 썰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다음 현재 영국의 총리도 리시 수낙이라는 사람도 보수 정당이죠. 그리고 또 프랑스 마크롱도 약간 리버럴 색채가 있긴 하지만 역시 중도 보수거든요. 최근에 네덜란드에서도 보수당이 이제 승리를 했죠. 총선에 승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연히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그들 나름의 어떤 보수 그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럭셔리한 어떤 소위 말하는 그 리버럴한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내는 주도권을 잡는 그 대세가 되는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고 강한 지도자 그리고 국가가 당면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게 솔직하게 그리고 아주 직설적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쾌도난마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시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그런 요소들 물론 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정말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가 있다면 눈치 보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표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또 내 정치적인 미래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거를 재지 말고 정말로 올바른 처방을 가지고 소신껏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윤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말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사실 참 안타까운 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간의 뭐 이런 갈등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갈등에 대해서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절반을 임기 반환점을 지나면 레임덕을 맞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뭐 숙명적인 현실이죠. 근데 그나마 그 레임덕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신의 지지율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지율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국민의 지지에서 오고 특별히 경제에서 와요. 경제와 그 다음에 자신의 공약을 얼마나 이제 진솔하게 실천했는가 거기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지율이 지금 답보 상태에 있다. 지금 취임 초부터 계속 떨어지기만 해서 오히려 당선됐을 때 지지율만큼도 안 돼서 지금 30대 초반을 머물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뭐 평론가들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분석을 하지만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이 사람의 어떤 공약대로만 실천하기만 해도 저는 40%대까지 충분히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가부 폐지 이런 거 본인이 공약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만약에 못 지켰다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야당의 반대로 이거 여가부를 폐지하지 못했다. 국민에게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노력은 했고 앞으로 이 노력은 이어질 것이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원전 강대국 뭐 건설한다고 했다는 것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시대 정신으로서 경제의 어떤 자유화 같은 거,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하는 거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또 최근에 그래도 잘하신 건 뭐 대형마트 규제 이런 거는 없앴더라고요. 그리고 한 방에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건 뭐 지지율을 올리고 말고를 떠나서 당연히 해야 되는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형제 집행하는 거. 지금 흉악범 관련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유영철 같은 사람들 사형제 그냥 집행하면 되거든요. 집행하면 그 순간에 제 생각 지지율 최소 5%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 자신이 약속했고 말했던 것을 지키는 모습만 보여줘도 지지율은 오를 것이고 현역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 있고 임기가 3년 남은 상황이라면 한동훈과의 갈등도 어떻게 보면 거의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 낮은 지지율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부수적인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국제 정세가 다시 좀 소위 말해서 패션 좌파 같은 그런 문화가 이제 좀 서서히 좀 꺼지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한국은 약간 좀 톤이 좀 다른 것 같고 뒷북을 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뭐 어떤 쪽에서 그렇게 느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나라는 일단 지정학적으로 주사파라는 아주 독특한 어떤 세력도 있고 그러니까 철학이 좀 조잡하게 섞여 있는 느낌? 그러니까 20대, 30대의 페미니즘 문화가 약간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정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좌경화의 헤게모니가 아직 너무 강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게 이분들은 이재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강한 지도자 이재명은 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약간 국제 이렇게 질서가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가면은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도 그런 흐름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좀 한국은 약간 좀 한 박자 늦는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특히 2030은 좀 젊다고 하면은 이런 국제 질서가 이번에도 독일이랑 프랑스랑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총리인가? 그 게이가 됐나요? 총리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극우라고 했나? 그 독일인가 걔가? 갑자기 헷갈리네. 프랑스에서 남자 이제 게이 예. 총리가 된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극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소위 말해서 오른쪽적 바람이 점점 이렇게 불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도 이런 것들을 좀 젊은 분들부터 좀 시야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는데 소위 말해서 PC주의의 영향을 싫어하는 네티즌도 되게 많은데 궁극적으로는 PC주의를 운운하고 있는 저 왼쪽 정당이 아직까지 스피커를 꽉 잡고 있거나 아니면 특히 뭐 MBC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언론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직 그런 스탠다드를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그쪽으로 아직까지 한국만 좀 따라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한국에서는 좀 정치 지형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 일단 북한의 역할 그리고 또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그 중국이란 나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번 총선이나 아니면 대선 때 자기 나라 나름대로 어떤 영향력을 주려고 당연히 노력을 하겠죠. 네. 이건 뭐 공공연한 사실이잖아요. 어떤 중요한 이웃하는 나라가 선거를 할 때 또는 자신의 외교적으로 의미 있는 나라가 선거를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최대한 자기 나라 차원에서 동원을 해서 뭔가 그 방향을 이렇게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쉐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뭐 어떤 나라나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한반도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중국이나 북한의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게 하나의 바람으로 비유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근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서는 이 좌파들, 그 다음 PC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뒤에서 바람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하죠. 바람을 받고 뛰니까, 바람의 정방향으로 뛰니까 달리기를 할 때도 아무래도 기록이 훨씬 더 잘 나오고 조금만 노력을 해도 쉽게 앞으로 팍팍 전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서서히 바람의 방향이 반대쪽으로 이제 바뀌는 그 어떤 분기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곳에서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걸로 딱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지만 자기가 여성으로 성전환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 남자야 이렇게 말하면 그 자체로 막 처벌을 받고 사회에서 매장이 됐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런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들을 조롱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게 꼭 뭐 항상 옳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풍자 비슷하게 풍자할 수 있게 풍자하고 그들에게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아마 한국에서도 뭐 그 바람이 이제 오는 데까지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작된 어떤 흐름이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흐름이 한반도에도 서서히 상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좋은 바람을 탄다고 레이스에서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선수의 실력, 또 준비된 어떤 어떤 조건들, 또 역량과 자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순풍을 타고 났다고 해도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작가님께서 그 미국에 관한 책을 써주셨을 때 제가 번역을 했죠. 번역을 했을 때 프롤로그에서 그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인상이 깊었던 게 미국의 영혼 그리고 한국의 영혼, 한국의 정체성 이랬을 때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서구 문명에 대한 것들을 이제 책을 한 3권 정도 번역을 하셨잖아요. 그 프롤로그가 어디에 있었던 거죠? 그게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그 책에 있었다고 그 책에 있었죠. 왜냐면 거기 책에서 샤피로가 미국의 영혼이라는 것, 네. 쉽게 말하면 한 국가의 영혼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철학을 통해서 규정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 대한민국의 영혼이 무엇일까 그런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순히 뭐 미국의 이야기를 번역해서 옮기는 거긴 하지만 결국 한국 독자 또 저 대한민국 사람인 저한테는 그래서 so what 그죠? 결국 우리나라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것까지 결론이 적용해서 도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번역을 하면서도 미국의 정신은 이런 것들이구나, 또 미국의 철학과 역사는 이런 것들이구나, 나름대로 어떤 미국인 전체는 아니겠지만 60%, 70%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에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을까?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사실 대한민국의 역사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철학이 무엇인가? 또 대한민국의 문화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아직 제가 생각하는 뭐 답이라고 할 거는 아직 저도 발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제시하고 싶은 아이디어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 국민 사이에서 공유가 되려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저 혼자만 떠든다고 그게 대한민국의 정신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책사님도 아직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신과 문화와 철학이 무엇인지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토론하는 특별히 젊은 세대에서 그렇게 토론하는 이런 움직임과 어떤 그 모임들이 무브먼트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되게 우리 시대 때 만약에 우리가 MZ라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세워나가야 되는 정체성이 아닐까. 제가 그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법학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근데 한국의 헌법 자체가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렇게 뭐랄까 가정하고 전제하고 이 헌법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는 개인의 자유와 뭐 표현의 자유와 어떤 천부 인권적인 요소가 세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이 따라오는 느낌이면 한국은 사회적인 기본법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가 좀 서포트해주는 방식의 이 구조가 이미 설정이 돼 있어요. 헌법에. 그러니까 야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구조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소위 말해서 만들어진 권리라고 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팅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공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너무 핍박받았잖아요. 근데 그 핍박받은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산당에 많이 가입을 했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알리아, 자기 본토로 알리아 했을 때 벵구리온이나 그 초반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소련이 처음에 이스라엘 무기 주고 도와줬던 이유가 얘네들이 사회주의 국가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줬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의 가치와 미국의 건국 정신을 이제 막 이렇게 공부하고 맛을 보고 야, 정말 대단하다 했는데, 이것을 말씀하신 우리나라, 그리고 각각의 나라의 하나님의 어떤 국가적 부르심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정체성,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영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 저도 막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뭐 저는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떠올라서 또 말씀을 드려요. 네, 일단 하나 이렇게 제가 생각나는 거는 잠깐 아주 뭐 역시 인사이트 인사이트가 넘쳐세요. 참 진짜 저는 빈말하지 않습니다. 네. 유머 감각이 들었어. 유머 감각. 유머가 아니고 진짜요. 근데 결국엔 이제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좀 약간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권리, 그 rights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서 그 차이가 갈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권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 적극적 권리가 있죠. positive rights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소극적 권리라는 게 있거든요. negative rights. 제가 대중적 수준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돼. 적극적 권리가 소위 말해서 좋은 게 아니고 소극적 권리가 맞죠? 나쁜 게 아니죠. 예, 예, 소극적 권리가 이제 소극 막 이러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긍정적인 거고 적극적 권리는 약간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가정하고 들으세요? 네, 이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적극적 권리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얻어낼 권리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복지를 요구할 권리, 뭐 이런 걸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내가 어떤 주거 환경을 요구할 권리, 뭐 청년이니까 해외여행 갈 권리, 이런 거. 그렇죠. 뭐 저기 경기도에서 지원금 받으면서 네. 뭐 지역 화폐를 받을 권리,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뭐 한마디로 말하면 끝이 없어요. 맞아. 거기서 말하는 적극적 권리라는 것은 내가 정부에 쉽게 말해서 뭉뚱그려서 국가 또는 정부 정치인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권리를 적극적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positive rights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negative rights, 소극적 권리라는 것은 뭐냐면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있어요.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인종과 학벌과 성별과 경제적인 상황이 여건에 상관없이 나는 자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침해받지 않을, 내 자유와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내 자유를 침해하지 못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소극적인 권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리의 어떤 두 가지 큰 비전이 항상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쪽에 더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모습이 적극적 권리를 더 옹호하는 쪽으로 가느냐, 소극적 권리를 더 보장하는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뭐 이게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역사가 쌓이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적극적 권리의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뭔가를 요구하려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강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적극적 권리의 아주 큰 맹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등록금을 요구할 권리, 이게 내 권리야. 적극적 권리 이렇게 요구를 하게 돼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등록금을 나를 대신해서 내줘야 되잖아요. 내가 의료 서비스를 당연히 의사들에게 요구할 적극적인 권리가 있어. 난 의료보험을 받을 자격이 있어. 물론 뭐 의료보험이 어떻게 어느 정도 그 수준에서 보장이 돼야 되는지는 뭐 국민 정서에 따라서 토론을 해서 결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에게 의료보험을 받을 권리가 있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어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의사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동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집에서 쉬고 싶어도 내가 일을 할 시간을 내가 좀 통제하고 싶은데 우리가 다 의사 너희들이 나 언제든지 치료해줘야 돼. 그러면 의사들이 갖고 있는 소극적 권리가 침해를 당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는 서로가 상충하는 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어느 쪽을 한쪽으로 보장하게 된다면 다른 한쪽에 대해서 침해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소극적 권리라는 건 내가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제도화하고 입법하고 그 비전, 쉽게 말해서 그 세계관
위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어떤 기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또 헌법을 보면 뭐 경제민주화 조항도 있고요. 또 경자유전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 최저임금 같은 것도 그런 것에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그림에서 봤을 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을 봤을 때 저는 우리 헌법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사랑해도 비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좀 아쉬운 점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여러 가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그냥 덕지덕지 하나 일관적인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철학이 버무려지는 과정에서 개헌되고 또 개선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일관성 있는 어떤 정신이 관통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냥 좋은 말들이 많이 추가된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미국에서 배웠고 이승만이 체득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만났고 그 정신을 공유할 수 있었던 어떤 이승만의 동료들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좀 부족했던 건 아닌가. 너무너무 부족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 이제 나라를 만들 때 그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죠.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경제,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승만은 미국을 모델로 한 그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데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체제. 그게 이제 이승만의 취임 연설, 그게 건국 연설인가요? 어쨌든 그 첫 번째 연설에서도 했던 말이잖아요. 민주정의 본체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마스 제퍼슨이 말했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자기 표현대로 패러프레이즈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승만의 소화하는 방식이죠. 제퍼슨이 말했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그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말했던,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를 말했던 것처럼 이승만은 민주공화국의 목적이 무엇이냐? 민주주의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거를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 아니, 너무 편하면 안 되지만. 아니, 못 알아들었죠. 근데 사람들도 그걸 못 알아들었고, 그거를 사람들 못 알아듣는 거는 좀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함께 이승만과 정치를 했던 동료들, 또 선후배들, 그런 사람들 중에 이승만이 말하는 그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이,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게 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미국만 해도 뭐 독립선언서라든지 아니면 헌법 같은 거 보면 한 명의 천재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3달 동안 이렇게 시간을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만든 체제가 바로 그 미국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감대가 서로 사람들끼리 있었다는 거죠. 한 명이 그 이야기를 원맨쇼를 한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 어떤 천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세계의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멋진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드는 실험을 해보자. 으쌰으쌰 하면서 했던 것인데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는 그런 인력풀이 없었고 이승만 혼자 너무 고군분투했던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제가 셰퍼 목사님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일단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기독교 토대가 빈약하거나 사라져버리면 속도의 차이일 뿐 필연적으로 정부가 커진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시민들은 자기들의 안위, 그러니까 자기들의 재산이 침해받거나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소극적 권리가 침탈당해도 그걸 용인하게 돼버린다. 1980년에 그렇게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 진짜 대단하다. 근데 지금도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라이브에 혼자 막 떠드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은 소위 말해서 한국이 우파라고 하면 기독교 토대가 깊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가면 시간의 차이일 뿐 이게 필연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이렇게 주는 어떤 뭐 비대해진 정부도 비대해진 정부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약간 좀 샌드위치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우파 이 정치인들은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르다. 그게 이제 버릇처럼 나오는데 그러면 저는 그러면 속으로 그럼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저걸 통과시킨다는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은 그냥 기독교인들이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지들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필연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벤 샤피로는 정확히 말을 하잖아요. 이 젠더 성혁명에서 차별금지법이 의미하는 바가 결국은 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게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 그러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골조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어떤 시초가 이건데, 한국의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의 해안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분들이 보기가 전 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없죠. 못 보시는 게 아니고 없으니까 못 보는 거죠. 네, 없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우파라고 하면은 약간 좀 자유주의 같은 느낌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보수주의 이게 아니고 그냥 좀 자유주의적인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파 안에도 그 여러 가지 그 섹터가 있잖아요. 네. 저도 뭐 한국의 우파를 뭐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거기 안에 말씀하신 자유주의적인 우파,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자유지상주의적인 우파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해주고 모든 것을 허용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파들이죠. 예를 들면 마약 같은 것도 또 이렇게 그러니까 피해만 안 주면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기독교 우파도 분명히 여기서 중요한 포션으로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전통적인 우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보수적으로 그냥 뭐 지역적으로 보수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냥 우리 선조들이 저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저렇게 하는 것이 그냥 맞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우파도 계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 갈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뭐 그런 우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함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너무 서로를 좀 적대시하는, 또 이렇게 서로를 무시하는, 그리고 서로를 마치 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책사님 말씀하신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어떤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시간은 좀 됐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나름 어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분과 뭐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한 몇 달 전인데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혁해야 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딱 답했어요. 표현의 자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표현의 자유가 없고 말을 잘못했다고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는 이게 후진국이고, 그런 나라에서 좋은 아이디어와 어떤 생산적인 활동들이 발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전혀 동일하지 않는 듯한 그런 진짜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기는 이제 뭐 지방과 뭐 수도권의 뭐 어떤 균형 발전과 어떻게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분이 제기했던 문제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저는 보다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자면 표현의 자유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뭐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러니까 기본권적인 자유권이 보장이 돼야지 그 안에서 모든 사회 문화와 철학과 예술과 그 사회 번영이 꼽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좀 실무적으로 다가가신 건가요? 뭐 실무적으로 다가갔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기분 나쁠까봐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네.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것의 어떤 심각성을 저만큼 이렇게 와닿게 느끼시진 않았다고 볼 수 있죠. 뭐 그분이 생각하는 다른 어떤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은 하지만, 저는 단적인 예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저렇게 가장 지구상으로 강대하고 또 현재로서도 어쨌든 가장 발전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든 인재들이 어쨌든 미국 가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아시아인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미국 가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흑인들이 미국에 가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유대인들 역시 미국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왜 그게 가능할까라고 보면, 미국이란 나라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표현의 자유, 그걸 보장해주고, 특별히 자신이 한 어떤 성취에 대해서 열매를 그나마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석처럼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는 보면 표현의 자유도 말 그대로 절대적이거든요. 표현의 자유라는 건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그 사람들의 뭐 벤 샤피로 표현대로 3,000년 동안의 피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고 이게 우리에게 왜 소중하고, 근데 그거를 배우지 않으면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뭔가 말을 하려면요, 자기 검열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해요. 내 의사를 표현하려고 해요. 근데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을 내뱉기 전에 머릿속으로 내가 이 말을 하면 처벌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게 명예훼손으로 걸릴까 안 걸릴까,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용납이 될까 안 될까, 먼저 그 생각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셀프 센서, 그 자기 검열이라는 걸 통해서
한 단계 필터를 거치게 되면 그 좋은 아이디어가 희석되고 뭐 최악의 경우는 아예 그냥 이런 말은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아니면 처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겠어 하면서 검열을 하면서 그 좋은 아이디어들이 그냥 증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미국, 한국의 차이가 뭐냐면 그 셀프 센서가 없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확신과 의견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문화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화에서 예술이 꼽힐 수 있고 또 철학이 꼽힐 수 있고 과학 발전이 꼽힐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기업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렇게 말하려면 예전에 대한항공 어떤 추락하는 그 어떤 사고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한국의 존댓말 문화, 조종사들끼리 말하는 존댓말 문화가 그 사고가 이렇게 악화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줬다라고 했던 그 분석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참 그거는 인사이트 있는 어떤 분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뭐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존댓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말로 하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말을 존댓말이라는 필터링을 한번 거치게 되면 그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좀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를 차리게 되고 격식을 차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정말 해야 될 말을 빨리빨리 못하게 되는 그 상황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뭐 아주 참사로 이어지게 됐다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말콤 글래드웰 아시죠? 말콤 글래드웰이 블링크인지 티핑 포인트인지 하여튼 그 사람이 완전 심리학과 대중에게 심리학에 기반한 책을 써서 초대박이 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 책 후반에 대한항공 그 교전을 자기가 그걸 속기를 뭘 받아서 했는지 몰라도 그 대화 내용을 실었어요. 근데 진짜 그걸 읽으면 진짜 너무 놀래요. 부기장은 잘못된지 알아요.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어요. 근데 말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또 이렇게 유기적으로 또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결론은 그 표현의 자유가 왜 중요하냐면 자기 검열을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받쳐주고 있고 특별히 그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그 말을 했을 때 법적 제도가 아무리 받쳐줘도 매장되는 문화가 있다면 그 사람이 말을 쉽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자기 말을 솔직하게 말해도 그 말에 대해서 그 말하는 권리 자체를 침해받지 않는 그 문화와 토양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데서는 역설적으로 문재인과 유시민과 이재명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코미디 반어법입니다. 뭐 개몽군주라고 하고 김정은을 그렇죠. 북한을 우리 북한이라고 하고 네. 김원봉을 무슨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김여정도 뭐 말 잘하잖아요. 뭐 삶은 소대가리 얘기도 하고 뭐 냉면만 처먹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오히려 더 한국 법에 안 걸리니까 아주 자유롭게 말하는 거를 보면 참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 문재인의 어떤 외교는 참사였으니까. 근데 저도 유튜브 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훼손, 사실 적시든 뭐 사실이 아닌 걸 적시하든 그것 때문에 한국 사람 얘기할 때는 되게 조심하고 미국 얘기하면 제가 엄청 신랄하게 얘기하거든요. 좀 더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검열이 이미 내면화된 거예요. 근데 또 저희 진영은 극우라고 하니까 이 말씀하신 표현의 문화를 좀 문화적으로 이런 거야 하려면 먼저 알고 있는 이런 자유민주주의나 어떤 기독교 보수나 보수 진영에서 그런 프레이밍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2년, 3년만 하면은 토양이 바뀐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정말 정보통신 그 법 같은 거 있잖아요.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죄 같은 거 이런 거 발의한 국회의원은 제가 알고 나경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 정신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자유민주주의에 필요한 것이라는 기본 발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만나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잘못한 거니까 그거는 정말 하나도 철학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표현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희가 검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말을 하고 표현하고 물론 욕설하는 건 아니죠. 욕설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자기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잖아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필요 조건이다. 그렇게
머스크도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한국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의 자유가 이 자유민주주의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고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표현의 자유 하면은 야 그러면 네티즌이 이렇게 해서 저 사람 힘들어서 이렇게 피해봤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서 보면 수정헌법 있잖아요. 그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이렇게 하나씩 조항을 붙인 게 있어요. 왜냐면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래도 개인의 권리가 혹시 침해되지 않을까라는 그 조바심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국부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개인의 권리를 더 보강해서 우리가 보장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한 결과물이 이제 수정헌법이거든요. 특별히 그 중에 수정헌법 1조부터 10조까지를 권리장전이라고 하죠. 시민의 권리를 더 확고하게 보장하고 표현해 놨다 해서 권리장전이라고 하는데 그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거예요. 표현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것이죠. 근데 왜 그 미국의 국부들이 그 민주공화국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만들면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첫 번째로 왜 표현의 자유를 넣었는가? 전 세계에서 모든 정치 권력과 독재자들이 출연하면 처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 표현을 탄압하는 거예요. 표현을 탄압하는 거. 그리고 독재자들이 처음에 집권하면 하는 게 표현을 탄압하고 발언을 처벌하고 언론사를 셧다운하고 이게 공식이거든요. 뭐 스탈린 됐든지 히틀러가 됐든지 뭐 중국이나 북한도 마찬가지죠. 독재자가 출연하면 일단은 이론으로는 싸우면 안 되니까 자유의 논리로는 절대 시민들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들의 입을 그냥 싹 막아버리는 거예요. 땜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사를 폐간시켜버리고 인터넷을 검열하고 셧다운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그 시민들이 조직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어떤 그 독재와 독재자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최초의 방어선이자 견제장치가 되는 게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른 권리들이 파생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너무너무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고 그 중요성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 언론사 이제 폐간 뭐 이런 거 말씀하셔서 생각하는 게 왼쪽 우리나라의 왼쪽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왼쪽이 자유민주주의 밖에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드니까 지금 이재명 한 명에 대한 방탄국가 아니 방탄 정당이 됐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하면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상화를 따져봤을 때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MBC 같은 경우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었고 그러면 MBC 사장이 바뀌는 게 정상화인데 그럼 얘네들은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 이제 그걸 정상화한다고 했을 때 탄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세게 가서 어찌됐건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얘네들 논리에 질질 끌려가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파 대통령이든 우파 정당이든 극우 프레이밍을 두려워해서 계속해서 자기들 톤 조절을 한다고 하면서 왼쪽으로 좀 끌려가는 거 아닌가. 이 중심축이 말 그대로 왼쪽과 오른쪽이 있으면 정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얘네들한테 끌려가서 중심축 자체가 이동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이 됐으면은 그러니까 어찌 됐건 윤석열을 뽑은 국민들이 많은 거잖아요. 어찌 됐건. 그러면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MBC든 뭐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빨리빨리 안 되니까 고생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자신감을 갖고 국가 정상화를 이렇게 하는 거에 좀 밀어붙이면 근데 또 짜증나는 게 우파 언론사는 그거 갖고 또 이제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좀 답답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제일 아쉬운 게 방향성이에요. 이 어떤 윤석열이 제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을 향한 그 나름대로 자신의 고유의 비전. 전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 그게 와닿지 않으면 그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본인이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소통이 되지 않고 그게 국민 차원에서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면 그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평가는 우리 국민들이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2년 동안 보여준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그 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정상화의 문제 같은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보통 이게 그 시계 무게추 같은 게 한쪽으로 갔다가 또 다른 쪽으로 쏠리기도 하잖아요. 좌파들이 되면 이제 MBC나 뭐 KBS, SBS 이런 데 자기 사장들 꽂아놓고 또 우파들이 당선되면 또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 빼고 뭐 완전 우파는 아니더라도 약간 우파 비스무리한 사람을 이렇게 뭐 MBC나 SBS도 꽂아놓고 이게 관행이 되어 왔어요. 근데 좀 더 본질적인 해결책을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EBS 말고는 다 민영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EBS 말고 다
모든 방송국에 대해서 민영화하고, 왜냐하면 방송국이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죠. 방송국이 어떻게 객관적이겠어? 정권이 지금 한국 역사에서 바뀔 때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장 심어가지고 인원들 물갈이하고, 그게 5년 동안 이어지면 정권 바뀌면 또 바뀌고, 이게 한국의 역사였거든요. 그러면 진짜 좋은 것은 그냥 아예 애초에 모든 것을 EBS 말고 민영화해서 차라리 솔직하게 국민들이 이 방송은 보수 방송이구나. 그러니까요. 이 방송은 좌파 방송이구나. 이거를 구분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쉽게 말해서 시청자가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을 통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분명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러면 어떤 좋은 점이 생기냐면, 좌파 방송국이 있어요. 근데 이 좌파가 완전 종북 방송을 하고 막 LGBT 방송을 하고 또 PC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시청률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런 거 안 좋아하니까. 막 자기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말도 안 되는 북한 추종하는 그런 방송을 하면 시청자들이 그걸 판단하게 돼 있어요.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런 뉴스는 쓰레기구나. 이건 보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 채널을 이제 안 보게 되고, 그러면 광고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는 파산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시장 논리에 따라서. 시장 논리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수는 그냥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그냥 어차피 사장이 누가 되든지 언론 노조가 다 그걸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그들이 원하는 쪽에 가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싸움터에서 싸울 게 아니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어젠다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그 싸움터에서, 우리가 유익한 진영에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싸움을 할까, 이걸 고민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모로 봤을 때 참 아쉬움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이고, 제일 아쉬운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론을 이렇게 조성하는 그 전파되는 어떤 내러티브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라디오 방송이에요. 뭐 김현정의 뉴스쇼 같은 것도 있고, 김태현의 정치쇼, 또 뭐 매불쇼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종배씨. 뭐 종배씨, 뭐 이렇게 안경낀 아저씨인가? 참 재미는 없던데 정말 지루하긴 하던데, 뭐 어쨌든. 그 사람 정파성 대박이에요. 그런가요? MBC잖아요. 김종배 씨.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방송을 꿰차고 있죠. 쉽게 말해서 공영방송에서 라디오 알짜 시간대, 그 핵심 시간대를 다 꿰차고 있고, 거기에 자기 원하는 사람 입맛대로 불러가지고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좌파하고 우파하고 다 부른다고 하지만, 좌파 부를 때는 완전히 강성 좌파를 불러서 패널로 참여시키고, 우파를 부른다고 할 때는 그래도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보수나 우파를 부르는데, 이준석이나 뭐 유승민이나 아니면 뭐 이런 애매한 어떤 중도 쪽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따뜻한 보수. 소위 말해서 따뜻한 보수. 따뜻한 보수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국민의 세금하고는 따뜻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내러티브는 따뜻한데 결국은 그 내러티브를 지키려면 국민의 세금을 써야 되는데, 국민의 세금하고는 따뜻하지 않다는 거죠. 국민의 세금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불러가지고 구색을 맞추고 나서 결국엔 어떤 패널을 초대하느냐 그 자체부터 이미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구도 자체를 통해서요. 그러면 뭐 책사님이나 저같이 정통보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예 거기 목소리가 대변조차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리버럴하고 그 다음에 좀 순한 말 리버럴을 불러서 토론을 시키기 때문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거기서 최초로 정치인들이 말하는 발언이 이제 뭐 공중파, 지상파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그들이 그걸 인용해서 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이준석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인용이 돼서 기사화가 되고,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한겨레 이런 사람들이 기사를 쓰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경쟁 요소를 도입할 수 없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FM이나 AM도 허가제를 할 게 아니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등록해서 거기 자기 라디오 채널을 만들 수 있게 허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상 그게 독점이잖아요. 정부가 허용하는 사람들만 그 라디오 방송 그 주파수를 쓸 수 있게 막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역시 경쟁 체제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 경쟁 체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책사님도 거기 방송국 만들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뭐 책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보수 진영에서 충분히 실력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기획력과 또 섭외력과 또 여러 가지 지식 기반을 가지고 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만약에 그런 어떤 대항하는 라디오 채널을 만든다면, 저는 김현정의 뉴스쇼나 아니면 뭐 김종배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우리에게 뭘 주십시오, 돈을 해주십시오, 구걸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원리에 맞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그 판을 깔아달라는 거죠.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방향성이 없는 것 같다라고 했던 게, 어떤 분은 저 사람이 제가 너무 건방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방향성이란 거는 정말 그 보수주의의
맞는 방향성,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사유재산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이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인류의 역사는 결국 자유 확대의 역사인데 인류가 진보한다는 건 자유가 확대되는 역사거든요. 그 역사의 정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방향성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방향성이.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념 전쟁 해야 된다. 또 밀턴 프리드먼 책 잘 읽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일단 모든 걸 다 떠나서 차치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찌제명을 막은 거 하나만으로 역사적 사명을 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저는 그분이 모든 과오를 덮고도 거의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것만 해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뭐 말씀드리는 것은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 유권자 입장에서 이런 쪽으로 가면 나라가 훨씬 더 좋아질 텐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지지율 면에서도 또 국가 발전 방향에 있어서 훨씬 좋을 텐데라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한 것이지 그분은 뭐 비판하거나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 그때 제가 이 촬영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서구 선거 지고 좀 많이 꺾인 것 같아요. 마음이 자신감이 잃은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이럴 때 사형제 집행하면 되는데요. 사형제 농담이 아니고 사형제 집행하면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윤석열의 브랜드가 사실 공정이잖아요. 그다음에 정의잖아요. 뭔가 그걸 통해서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된 건데 아니 사형제 집행만큼 그걸 확실하게 본인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사형제를 집행하게 되면 일단 흉악범도 당연히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혈세 받고 살고 있잖아요. 혈세 받아 먹으면서 지금 케어 받고 있는데 그것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흉악범들에게 피해받은 가족들 그 마음을 누가 위로합니까? 그 마음을 누가 위로하겠어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것은 또 국가라는 것은 그 어떤 의미에서 그 응보적인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미국의 어떤 법원 같은 데 판결을 볼 때 미국에서 보면 그걸 다 중계해 주잖아요. 판사가 어떤 강간범, 살인범 재판을 할 때 형량을 때리죠. 근데 한국 같으면 뭐 징역 20년 해가지고 막 땅땅땅 때리면 사람들이 댓글에 예상 달립니다. 판사 네 딸이 강간하고 살인당해도 그렇게 판결을 내리겠느냐. 저는 그 울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미국의 판결을 보면 강간 혐의에 대해서 징역 30년, 살인 혐의에 대해서 올리잖아요. 살인 혐의에 대해서 또 징역 120년, 그 다음에 뭐 어떤 혐의에 대해서 징역 37년, 뭐 이렇게 해서 다음에 200년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200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이 뭐 90 아니면 100살 맥시멈을 해도 그 다음에 죽을 텐데요. 근데 그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건 아니지만, 신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재판장에 참석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나마 정의감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나마 뭔가 정의가 실현됐구나라는 어떤 안도감과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국가의 정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이 사형 집행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재명 관련 수사라든지 한마디로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는 거예요. 국가라는 것이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물러 터진 나라가 아니고 한다면 하는 나라구나. 이제 법과 상식, 원칙대로 사형제가 있으니까 뭐 사형제가 없으면 이게 만들어서 하면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사형제가 있는 나라에서 법과 원칙과 상식이 아직 살아있구나. 시민들이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그래도 조치를 할 수 있을지. 법무부 장관 때 그 강력범들 교도소에 한 교도소로 묶어놨거든요. 그 전까지는 교도관들이 너무 힘들게 했대요. 흉악범들이 안 죽을 거 아니까. 근데 진짜 뭔가 좀 기류가 살짝 오니까 그렇게 순한 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아쉬운 게 아니 그거 집행하고 있을 때 집행하고 와야죠. 그거를 왜 안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눈치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왜 안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모아놨으면 모아놓고 집행을 하고 나와야죠. 트럼프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그러면 진짜 옮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나왔으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가 아까 얘기할 때 전체적인 지금 국제적인 분위기가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 쪽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기존 정치 논법과 달리. 그렇죠. 진짜 해버리는 거죠. 나이스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스윗한 사람을 찾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스윗한 사람을 찾는 시대는 이제 불과 한 10년쯤 전에 이제 유통기한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정치적인 어떤 그 시스템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은 트럼프의 당선이라고 생각하고요. 2016년. 그게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한 시대가 마무리되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 PC의 시대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이제 들어갔구나라고 알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 다음에 기업 면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런 사람이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 전에는 뭐 빌 게이츠라든지 제프 베이조스 이런 사람들 보면 다 하는 말이 리버럴 하잖아요. 그리고 뭐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약자를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업할 때도 이렇게 뭐 소수자들 막 인권을 뭐 챙겨주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쓰고, LGBT에 대해서도 아주 노골적으로 그 기업 안에 그런 어젠다에 포함시키고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일론 머스크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딱 하나 생각하는 건 능력, 성과. 아주 냉철하게, 그러니까 본질에 맞는 그 목적주의에 맞는, 이 기업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이윤을 창출하는 거. 그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후생과 복리가 증진되는 거. 이제 그게 기본적인 기업의 존재 목적이고,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거. 그게 기업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거기에 맞는 이제 경영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일론 머스크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인류 역사에서 전면에 나왔다는 것은 이제 세대가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리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정치권도 그거를 기민하게 파악을 하고, 이제 세상이 변했구나, 지금 지구촌이 바뀌고 있구나, 이것을 빨리 파악하고, 순풍 왔는데 바람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그것만큼 무식한 게 어디 있어요? 순풍을 타고 그 순풍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해서 맞춰서 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당선될 때는 그런 기운이 있었거든요. 좀 대쪽 같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청와대에 그렇게 옮겼잖아요. 안 들어간다, 확 개방해버리고. 그냥 그런 어떤 템포대로 좀, 근데 나름대로 민생개혁한다고 하면서 나름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해외 순방하면서 엄청난 국익적인 이 뭐랄까 외교적 성과를 이뤄도 그거를 일반 대중은 좌경화된 언론의 호스에서만 나오는 정보를 받으니까 정말 국익적으로나 뭐 소위 말해서 용산에서 정말 큰 일을 만약에 국익적으로 했는데도 국민들이 모르는 게 대다수고, 가십적인 부분에만 이렇게 계속 이 김어준 이 지지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 끝도 없고. 근데 사실 외교라는 부분은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선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그 어떤 민주 국가들 경우를 봐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국가적인 어떤 경영에 있어서 우리가 좀 피상적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는 그 뭐랄까 자발적인 팬덤이랄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문재인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를 그 각 커뮤니티에 자료를 얘네들이 디자인 작업을 해서 만들어요. 누가 만드는지 몰라도. 그게 퍼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인이가 이런 걸 했어, 이런 걸 했어. 근데 여기는 없다는 거지. 그 대깨들의 어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는 어떤 공장이 있었나 보네요. 그거는 뭐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 근데 보수 지지자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어요. 네, 그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나아져야 되거든요. 자기 삶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당장 자신이 다음 달에 내는 세금과 공과금, 그 다음에 물가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게 대통령의 어떤 성공 방정식이에요. 이게 레이건의 임기를 봐도 레이건이 딱 집권하자마자 지미 카터 때 인플레이션이 거의 뭐 20% 이렇게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또 미국이 이란한테도 수모를 당하고 소련하고 경쟁에서도 거의 뭐 뒤처지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미국인들이 자존감이 바닥을 찍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근데 레이건이 되고 나서 경제를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단 금리를 높였어요. 볼 볼커라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서, 그때 당시에 뭐 금리를 하루아침에 막 4%, 8% 이렇게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곡소리가 나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고 가정들이 파탄이 나고 파괴가 뭐 이렇게 붕괴가 되고 이렇게 파산되는 거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볼커 집 앞에 가가지고 막 시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레이건이 그 뒷배를 봐주니까 볼커가 그냥 당당하게 금리를 높이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 물가를 잡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한 1년쯤 지났을 때 다시 금리를 서서히 이제 낮추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경제가 이제 확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 발전의 하나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가를 잡고 그 다음에 그 물가 안정된 물가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를 개방해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양적 성장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안정적인 성장에 치중하는 거. 근데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 80년대 있었던 전두환 정권의 김재익의 방법이랑 동일하거든요. 김재익 수석이 했던 그 세 가지 키워드가 안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율, 세 번째가 개방이에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경제를 운영했을 때 전두환 시대 때 뭐 여러 가지 삼조 호황 뭐 시기를 잘 타고났다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제 사령탑이 올바른 가치관과 방향을 가지고 국가 경제를 진두지휘했을 때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로드맵 없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처음 임기에 집권하자마자 하셨던 것이 사실 추경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예산 편성했잖아요. 근데 추경은 곧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물가 아니 당연히 돈을 더 푸는데 몇 조를 더 푸는데 어떻게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조언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선 잡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나를 얻기 위해서 3개, 4개를 놓친 아주 실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일단 뭐 지나간 얘기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아직 임기가 3년 남으셨으니까 정말로 소신 있게 제일 대통령으로서 가장 할 수 있는 최악의 후회는 그때 있을 때 내 소신대로 할 걸. 아마 그거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간신배들도 많을 테고 주변에 목소리도 많을 텐데 그런 거 둘러싸이지 말고 정말로 후회함 없이 소신껏 뭐 저는 그분이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신껏 좀 시원하게 좀 정치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 이 영상을 용산에서 봤으면 좋겠네. 어떻게 공유가 어떻게 안 되나? 네, 뭐 하여튼 아니 막 이 영상을 보시면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질 것 같은데. 뭐 그 안에서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안 동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레이건도 그 말을 했어요. 보수주의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보수주의는 인류 역사상 수천 년에 걸쳐서 검증된 자명하고 당연한 상식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렇게 저희가 대화하면서 나눴던 물가를 잡는 방법, 그 다음에 흉악범을 처벌하는 방법, 처벌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상식이에요. 그리고 보수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시도되고 난 다음에 검증된 방식이 바로 보수예요. 그 검증된 방식이 그 남아있는 그 집합체가 보수거든요. 근데 좌파는 그렇지 않잖아요. 검증을 하고 나서 실패한 것의 집합체예요. 사회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공산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망령이 지금 대한민국에 떠돌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베네수엘라가 그걸 경험했고 또 쿠바가 그걸 경험했고 북한과 뭐 예전에 구소련이 그걸 경험했고 많은 나라들이 그걸 시도해서 다 실패하고 역사의 먼지 속으로 사라졌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매달리고 목숨을 걸고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호도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나눴던 그 내용이 뭐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보수 철학과 가치관, 정책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래서 레이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자기가 추구하는 레이거노믹스가 공급 주도 경제, supply side economics라고 하거든요. 그 공급 주도의 경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급하는 것을 수월하게 만들어서 규제를 없애고 세금을 낮춰서 경제를 부흥시킨다. 이 공급 주도의 경제가 바로 common sense economics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상식입니다. 상식. 예, 그 상식을 따라갈 때 대신 그 상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배짱이 필요하고 깡다구가 필요하죠. 근데 이런 거는 지도자의 어떤 재량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얼마나 이걸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느냐. 왜냐하면 개혁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득권의 저항과 또 관료들의 관성이 그걸 막아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도자가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배짱을 가지고 불도저처럼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임기만 한번 채우고 끝나는 지도자가 되는지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법치국가니까 일단 입법을 하든 개정을 하든 법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총선에서 참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개혁이라는 걸 했을 때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개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first things first라는 말을 하잖아요. 먼저 할 걸 먼저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국가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서 개혁해야 될 부분은 지금 여당이 소수당인 상태에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배제해 두더라도 일단 행정부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대통령 직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순식간에 그냥 한 번에 펜 사인만 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최근에 있었던 그 대형마트 의무규제 표지, 또 단통법 폐지 같은 거, 이런 건 임기 첫날에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왜 진작에 안 하셨는지 뭐 이해는 안 되지만 뭐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펜 하나로 사인해서 없앨 수 있는 규제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 하신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거나 이러면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그 자기가 행정부의 어떤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래서 문재인이 노무현 바로 옆에서 그걸 보고 대통령 되자마자 행정부 사인해가지고 그거 열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지를 소위 말해서 업무 파악이라고 할까? 이런 시간도 그래도 뭐 1년 지났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단통법이나 이런 것도 탁탁탁 하시니까. 근데 이 영상 진짜 보면은 막 마음이 뜨거워지실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막 힘받는 뜨거움일 수도 있는데 쟤네 누구야? 빡칠 수도 있죠. 혹시 뭐 연락 오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그렇게 빡치시면 안 되고. 근데 어쨌든 저희가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이 나라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애정을 담아서 약간 애증 섞인 애정이죠. 네, 그렇죠. 말씀을 드린 거니까 망하라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이 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또 현재 대통령의 그 윤석열 정권이 잘 되는 것이 우리 나라가 잘 되는 것이니까 그 어떤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마무리해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한 게 이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러면 국민들도 그거를 다 전부는 동의하고 이해하고 인내 못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렇게 되려면 일단 첫 번째 국민들이 그 어떤 비전과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갖출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방송이 언론이 제 역할을 좀 반의 반이라도 해주면 그게 좀 국민들이 붙잡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지형 자체가 너무 왼쪽이니까. 근데 제가 또 강준만 교수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소위 말해서 좀 물이 덜 빠진 것 같긴 한데 그분이 딱 의미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딱 그 책을 읽으니까 맞네, 진짜 그러네. 이게 뭐냐면 김어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완전 MBC랑 쿵짝쿵짝해서 진짜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던 게 문정권이었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김어준이 마음대로 하고 스피커 달아주고 해서 대선도 지고 서울시의회도 뺏기고 서울시장 뺏기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국민들이 무섭다는 게 그러면서 진짜 그러네, 얘한테 다 주고 얘 영향력이 가장 컸을 때 가장 중요한 선거들을 다 졌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래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보니까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도 하나의 나비의 날깃짓이 되리라고 좀 뭔가 확신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저도 마무리하자면 결국에는 그 방송도 중요하고 또 국민들 생각도 변화하셔야 되는 것도 맞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오늘은 저희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췄기 때문에 그 정부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하자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은 너무너무 탁월한 시스템이고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상 시도된 아주 도덕적이고 효과적인 체제인 건 분명합니다. 시스템인 건 분명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생각하면 냉혹하고 냉철하고 어떤 승자 독식적인 것이고 가진 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지지 않는 자는 가난해지는 시스템이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참모들이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벤자민 네타냐후 같은 사람, 그 벤자민 네타냐후 처음 그 총리 했을 때 경제를 개혁해야 되죠. 왜냐면 이스라엘도 그 사람 표현대로라면 준사회주의 국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Semi-socialist country, 그러니까 준사회 국가였는데 벤자민 네타냐후가 와서 경제 분야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개혁을 시도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시스템을 더 확대하면서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죠. 납득을 잘 못하죠. 그래서 이 벤자민 네타냐후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기자회견을 해요. 기자회견에서 두 팀을 만들어서 자기 참모들 중에서 두 팀을 만들어서 경주를 시킵니다. 근데 아주 짧은 이렇게 경주인데
그 경주의 룰이 뭐냐면 두 사람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팀, 두 사람이 한 팀, 이렇게 두 팀이 있는데 네 명이죠. 근데 그 두 사람이 된 한 팀이 한 명이 목마를 태우는 거예요, 위에. 나머지 한 명이 이렇게 목마를 태우고, 그래서 두 팀이 이렇게 경주를 해서 누가 빨리 저기 결승선에 도달하냐. 근데 A라는 팀, 첫 번째 팀에는 밑에서 목마를 이렇게 태워주는 사람이 아주 튼튼하고 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목마를 탄 사람이 아주 얇고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B팀 같은 경우에는 목마를 태우는 사람이 아주 얇고 가벼운 몸무게가 허약한 사람이었고, 위에 탄 사람이 아주 뚱뚱하고 체구가 건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딱 결승, 자, 시작 하면서 딱 호루라기 불어서 스타트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A팀, 그러니까 건장한 사람이 가벼운 사람을 태운 팀이 그냥 총알같이 튀어나와가지고 결승선을 먼저 통과해버리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B팀은 그냥 아주 힘들게 기어가다가 결국에는 겨우겨우 결승선을 통과하게 됐더라. 근데 이걸 가지고 네타냐후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 정부의 경제 발전이란 이와 같다. 밑에 있는 사람이 바로 기업이다. 그 다음에 위에 목마를 탄 사람이 정부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정부의 크기가 작으면 유리할까? 크면 유리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우리는 이 글로벌 환경에서 세계 각국 다른 나라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작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은 더 강해져야 되지 않겠냐. 그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을 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부 사이즈를 작게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 기업의 살을 찌우고 근육을 붙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규제를 없애고, 허들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낮춰주고, 그들에게 더욱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돈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가게 되면 정부의 무게에 눌려서 결국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의 경제력 역시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그 두 팀을 실제 불러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택시 기사들이 그걸 보면서 네타냐후가 하는 말 들었냐? 그 영어로 말하면 이제 뚱뚱한 사람, 그 다음에 마른 사람 theory, 그러니까 fat man, thin man theory 이렇게 해가지고 네타냐후가 설명하는 거 보니까 말이 되더라. 우리가 경제 발전하려면 정부는 작아져야 되고 기업이 커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납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설득하면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님, 그 책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의 역할, 또 국민의 어떤 이해와 수준의 변화도 필요한 것이 분명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걸 그냥 단순하게 시장경제가 좋은 겁니다, 뭐 자본주의가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 이게 설득이 안 되고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학자들에게 KBS나 EBS나 이런 좋은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 자리를 줘가지고 설득할 수 있게 하고, 100분 토론 같은 것도 활성화시켜서 이런 경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자본주의가 왜 사회주의보다 우월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기회와 계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주겠지.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부가 설명이나 해명이나 어떤 그 비유적인 거를 하긴 할 텐데, 물론 네타냐후처럼 어떤 대중이 직관적으로 인식할 만큼의 멋진 비유나 이건 아니더라도, 근데 그게 국민들에게 이 중간호스가 되는 게 언론이라면 이게 지금 약간 좀 꼬여있거나 막혀있는 느낌이. 그렇죠.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말씀하신. 그게 답답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름대로 뭘 설명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도 민생개혁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보고받는 걸 국민들 다 보게 하겠다 해서 지금 감기 걸려서 못 왔다고 해서 문제가 된 건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정부의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게, 예를 들어 MBC나 김어준이나 얘네들이 보편을 잡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 불렀어 라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부족하거나, 하여튼 근데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그렇게 이 방송국에서 제시하는 그 어젠더를 그냥 믿어버리시는 분도 많고, 방송국이 또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짓말 중에 왜곡도 있지만 누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시대가 바뀌고 있다. 강한 지도자가 대두되는 시대다.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 지도자들이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대, 또 그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10년, 20년대까지 말씀하신 대로
메인스트림 언론이라고 하잖아요. 그 언론들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발언을 이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어떤 문지기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왜곡도 있지만 게이트키퍼라는 것은 너 메시지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넌 누라 해가지고 거기서 막아버리면 시민들에게 그 메시지가 전파가 안 되는 그런 불상사가 많이 발생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트렸던 게 트럼프가 트위터를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트위터 때문에 논란을 많이 야기하기도 했지만 그게 어쨌든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국민하고 직거래를 하는 거죠. 이제 저기 부패한 언론하고 가짜뉴스하고 내가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국민에게 직접 얘기할래. 직접 때려버리죠. 근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폴란드에 가서 유대인들 관련해서 어떤 세미나 참석해서 인터뷰한 걸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X 플랫폼을 샀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올리고 있는데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 플랫폼, 뭐 꼭 X가 아니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직접 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불과 하루 이틀 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대변인을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글을 쓰고 직접 말을 하고 직접 소통을 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진실성 있게 다가가면 인간은 그 마음을 이신전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구나 저런 말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언론이 만약에 본인에게 굉장히 비호적으로 대접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면 시민과 직접 소통하십시오. 유튜브 채널도 그냥 지금 있긴 하지만 거기 보면 그냥 뭐 근황이나 어떤 행보 같은 것만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직접 자기 그냥 셀카로 대담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모놀로그라고 하나요? 국민에게 오늘 이 편지를 띄워드립니다 하고 자기 원하는 거 솔직하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SNS에 글도 직접 쓰시고 지금 딱 봐도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 글 윤석열이 직접 안 쓰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본인이 직접 글 쓰시고 국민과 정말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소통하시다 보면 물론 우당탕탕 하면서 실수할 거예요. 근데 실수하면서도 그 가운데 진심이 전달되고 결국에는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 넷으로 봤을 때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어떤 스탠다드를 잡는 거잖아요.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드는 거니까요. 이게 영상이 좋은 게 이 문재인이나 정치인들은 페이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상이 좋은 건 비언어적인 뉘앙스를 직관적으로 이게 말씀하신 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딩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비언어적인 무게감이 더 진솔하게 닿을 수도 있긴 하니까. 근데 근데 작가님 우리 이거 그만해야 돼. 네. 이거 지금 1시간 반 찍었어요, 지금. 네. 이거 1시간 반인데 이거 통으로 올려야 되는데 1시간 반을 누가 볼까요? 뭐 중간에 약간 자르세요. 진짜 1시간 20분 찍었네, 지금.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마무리. 네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했는데 어떠십니까? 저도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어요. 왜냐면 이렇게 촬영하기 전에 바로 직전까지 제가 책사님께 여쭤봤거든요. 오늘 무슨 얘기 하나요?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생각나는 거 얘기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뭐 한번 해보자 하고 저도 준비하지 않고 왔는데 뭐 그래도 저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때 남을 좀 덜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의식하지 않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제가 보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께서는 조금 덜 의식하셔도 충분하다. 좋으실 것 같다.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남 눈치 보지 말고 자기 소신껏 생각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시고 그런 문화가 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삼면이 바다라서 그런가? 너무 좁으니까 인공섬이잖아요. 그래서 평판과 체면이 발달했나? 네. 유교 문화도 크겠죠. 아무래도 유교 문화가 그 명분 문화잖아요. 아주 그 알맹이 없고 명분을 강조하고 평판과 체면 이런 거 죽고 사는 명나라가 아버지 나라다 이러면서 죽고 사는 그런 문화였으니까 아마 그 영향도 크지 않나.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 계속 하면은 계속 이제 또 이제 막 늘어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참 이 이야기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우리에게 저번 영상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논리와 이런 워딩이나 이런 인사이트를 처음 느끼실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이만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어색하거나 와 이렇게 좀 놀라실 수도 있지만 작가님 말씀하신 논지에 대한 그 논거를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보다 상식이거든요. 그게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신 말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영상이 주는 어떤 상징성도 큰 것 같고 저는 근데 빈말이 아니고 저 용산에 누가 공유해서 누가 뭐 줬으면 좋겠어요. 꼭 대통령뿐만 아니더라도 네, 아니 저는 누구든지 뭐 대통령이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 피드백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뭐 제 얘기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옳은 말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귀를 넓게 열고 좀 많이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당연히. 불려가셔서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혹시 제가 열흘 이상 이렇게 뭐 연락 두절이 된다면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그럴 리는 없죠. 네. 왜냐면 쟤네들이 검찰 독재 네. 하는데 아이, 이런 장난은 좀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럴 분은 전혀 아니시죠.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영상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때가 되면 또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총선 전이 될 것 같네요. 총선 전이나 후나 또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또 인사이트를 받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뿅.